자, 확인 설명 의무를 다 봤고요.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34회 때 출제 안 한 걸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아진 부분이죠. 거래계약서입니다. 그럼 거래계약은 지난주에 개념을 말씀드렸듯이 이 토지에 대하여 갑과 을이 거래하시는데 이 거래를 A가 소개합니다. 내 토지 팔아주세요. 내 토지 구해주세요. 이게 중기계약이라고 했고, 갑, 을 사이에 토지에 관한 매매 교환, 임대차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는데 이 계약을 우리는 통칭하여 거래 계약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이제 개념,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 바로 거래 계약이에요. 그럼 개공은 자신이 소개한 물건에 대한 거래가 완성이 되면 전문가로서 계약서를 작성, 교부, 보존을 해줘야 되죠. 보겠습니다. 그럼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의 주체는 누구다? 역시 개공. 개공이고 소공은 작성할 수 있어요? 그럼 중개보조는 작성할 수 없다는 점 쉽게 알고 있고요. 그 시기는 언제냐면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입니다. 자, 그럼 중개 완성 시기는 계약의 체결이다, 잔금이다? 계약의 체결이에요. 그럼 우리 법 25조 3항 확인 설명서 작성 규정에서 뭐라 그러냐면 개업공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 설명서를 작성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래계약서 작성은 계약 체결 시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중개 완성은 계약이 체결된 데다. 잔금 시가 절대 아니에요. 이때 작성하는 겁니다. 근데 미리 작성해 놓는다고 그랬어요, 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서식이 정해져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럼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다만 시행령 22조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국토부 장관이 권장할 수 있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국토부 장관의 정에는 표준 서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무지하게 잘 물어봐요. 그럼 거래계약은 중개 완성의 문서로서 대단히 중요한 문서인데 왜 법정 서식이 없다고요? 거래계약 종류가 너무 많아서.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교환계약서, 저당권계약서, 전세권계약서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 서식을 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우리 협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다운로드 해주겠다고 그랬죠. 그 서식을 수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러나 서식은 없지만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참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할 때요,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 서식도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일반 중개계약서는 서식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거래계약서는 서식이 없다. 같은 규정이 있어요. 이게. 자, 그다음 이제 거래계약서 쓸 때 반드시 기재할 사항이 있죠. 이게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이에요. 그러면 거래계약은 이제 핵심 개념이 그거 아니에요?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래했냐, 이게 핵심이죠. 그냥 이게. 그러면 당사자 인적사항 당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에 물건의 표시 들어가야 되죠. 어떤 부동산을. 다음에 계약일자 당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금액 얼마에. 여기서 주의할 점, 그럼 다른 건 문제 없거든요. 지금 거래 예정 금액이 아니에요. 거래 금액입니다. 그래서요, 지금까지는 계속 예정 금액이었거든요. 확인 설명해야 되는 금액, 거래 예정 금액. 일반 중개계약서 쓰는 금액도 거래 예정 금액. 전속업자가 공개할 금액도 거래 예정 금액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거래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서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예정 금액으로 바꿔내잖아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이 틀려요. 그래서 거래 금액이다. 그 계약 금액 및 지급일자 모두 들어가야 돼요. 이게. 그래서 지급연한사항 들어가야 되고, 물건의 인도일시 들어가야 돼요. 물건을 인도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제세 공과금을 정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일시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일도일시는 통상적으로 잔금일과 일치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잔금할 때 인도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인도일시 들어가야 되고, 권리 이전의 내용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권리 이전의 내용은 주로 제목에 표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계약서다, 소유권. 저당권 설정 계약서면 저당권. 특별한 권리를 인수할 게 있다. 그러면 그 이전의 내용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도 기재하게 돼 있죠. 그래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계약했다. 그럼 그 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기한이 있다. 그럼 기한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서 하도 안 줘버릇하니까 설명서 교부일자가 아예 계약서에 들어갑니다. 이게. 그럼 설명서 교부일자는 통상적으로 계약일과 일치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계약서 쓸 때 설명서 같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서 교부일자는 계약일과 거의 일치할 걸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그 밖에 약정사항이 있으면 약정사항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음자로 인표요. 인표 일금도죠. 일금도. 그 다음에 권조 확약이에요. 이렇게 인표 일금도 권조 확약. 우리 인표 아시죠? 인표는 일금도 한 푼도 권조가 있어서 확약서를 바꿔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표 일금도 권조 확약 이렇게 이제 기억하고요. 그러면 거래계약은 누구랑 해야 되느냐? 인표랑 하는 거예요. 계약은 누구랑 한다고요? 인표랑 거래계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반드시 암기해 두시고, 거꾸로 거기 이제 표시가 돼 있거든요. 여기에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사항이에요. 기재하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주 잘못 씁니다. 이거는 공법상 제한은요 확인설명사항에만 들어가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사항에도 이거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안 들어가죠.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점 이해를 꼭 해두시고요. 아주 잘 묻습니다. 거래계약서 필요일사항 꼭 암기하시고, 이 중에서도 제일 잘 묻는 게 확인설명서 교부일자가 들어가느냐, 아주 잘 묻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의 인도일시 들어가느냐, 권리 이전의 내용 들어가느냐, 아주 잘 물어요. 이 세 가지 인도일시, 권리 이전의 내용,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반드시 기억합니다. 이건 들어간다. 자, 그러면 거래계약서 필수기사항 요 사항을 넣어서 계약서를 쓰는데 기본적으로 몇 부 이상을 써야 되나요? 이것도 3부 이상을 쓴다. 쌍방 모두 교부하고 한 부는 보관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작성된 계약서에는 서명 및 날인합니다. 이것도 서명 및 날인이에요. 미세 동그라미고. 그럼 개공은 무조건 해줘야 되고, 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하는 거고요. 여기에 더하여 중개 행위를 한 소공이에요. 모든 소공이 아니다. 중개 행위를 한 소공은 함께 서명 및 날인한다. 해서 있잖아요. 서명 및 날인도 잘 묻거든요. 21회 때는 한 문제를 낸 적이 있는데, 이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해야 될 서류, 그러니까 서명 및 날인 서류는 두 가지뿐이다.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뿐이에요. 서명 및 날인 서류는. 그러면 다른 서류에는 우리 개공 서명 또는 날인이란 얘기죠. 그럼 개업공사는 전속중개계약서의 서명 또는 날인이죠. 이거 우리가 지난 34회 때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서의 개공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그러면 틀렸어요.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중개행위를 한 소공이 있죠. 중개행위를 한 소공이 서명 및 날인할 서류도 두 가지뿐이다.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예요. 다른 서류에는요 소공은 아예 서명 날인 의무 자체가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소속공인사 중개행위한 소공사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OX, X예요. 전속계약서는 소공은 아예 서명 날인 의무 자체가 없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짚고 갑니다. 우리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 딱 한 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건 15회 추가 때 딱 한 번 물어봤는데, 가만히 봤더니 중개보조원이 봤더니 개공과 소공이 폼나게 잡히라고 도장 찍거든. 보조원이 이쁜 도장 팠어. 그래서 개공한테 그럽니다. 나도 그럼 계약서에 도장을 한번 찍어보자 그러는 거예요. 찍으라 해야 돼요? 찍지 말라 해야 돼요? 에? 그러면 정확하게 보조원이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면 위법이냐 아니냐의 문제죠. 지금 중개보조원이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면 위법일까요? 아닐까요? 에? 위법이야? 그냥 도장 찍어보겠다는데? 위법은 아닙니다. 보조원이 계약서를 작성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개공과 소공이 작성한 계약서에 보조원이 서명 및 날인을 했다 해서 위법은 아니지. 서명 날인 의무가 없잖아요, 보조원. 근데 나도 폼나게 한번 찍어보자 이거지. 찍으라 하면 돼요. 대신 나중에 사고 나면 너도 책임져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물어봤습니다. 15회 추가 때 뭐라고 물어봤냐면, 중개보조원이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OX, X예요. 위반 아니에요. 근데 중개행위한 소공이 서명 및 날인 안 했잖아요. 이건 위반이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보조원이 서명 및 날인했다 해서 위법은 아니다. 가볍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려갑니다. 이제 교부 및 보존. 기본적으로 세부 이상을 작성한 다음에 쌍방교부라고 했어요. 이것도 그럼. 그래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 동안입니다. 5년 동안 그 원본 또는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돼요. 다만 전자계약을 했어요. 그럼 공인연자문센터에 자동 보관되기 때문에 일대는 보관 의무가 없다. 그럼 서류 보관 세 가지 이제 다 나왔네. 3, 4, 5예요. 전속계약서 몇 년? 3년. 확인설명서도 3년. 거래계약서는 5년. 그래서 이거는 중개 완성의 문서니까 5년 동안 보존한다. 원본이든 사본이든 전자문서든 아무 관계 없다. 다만 공전소에 보관된 경우는 별도의 보관 의무가 없습니다. 꼭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 이제 내려갑니다. 계약서 쓸 때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이상의 계약서를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짓 기재 금지,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다 금지입니다. 이중 계약 작성도 모두 금지죠.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위반 시 제재.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개공이 계약서를 작성 교부 안 했거나 5년 동안 보존을 안 했거나 서명 및 날인을 안 했어요. 개공이 뭐겠어요? 다 없죠. 서류 관련 의무 위반이죠. 그럼 서류 관련 세 가지. 전속계약서 작성 교부 안 했거나 보존을 안 했다.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안 했거나 보존을 안 했거나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안 했거나 보존 안 했거나 서명 및 날 안 했다. 모두 업정이에요. 서류 관련 의무만 전부 다 업정. 근데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있죠. 거짓 기재했거나 이중 계약서. 이거는 부동산 거래 질서 문란의 우려가 있죠, 지금. 맞잖아요? 질서 문란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 단계 올라갑니다. 그럼 업종보다 한 단계 올라가는 게 뭐예요? 임취, 의무적 등록 취소지. 이게. 그럼 소공이 다운 계약 썼거나 이중 썼거나 소공이 중개행했는데 서명 및 날 안 했어요. 소공은 뭐겠어요? 자격 정지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거 엄청 잘못 씁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럼 거짓 기재 이중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개공이 하면 뭐라고요? 임취. 소공은 자격 정지. 그러면 다운 계약서 썼다 걸리면 누가 썼다고 해야 된다? 소공이 썼다고 해야 된다. 왜 그런지 아시죠? 임취사는 모두가 업정 사유예요. 그러면 다운 썼다 걸리게 되면은 사무소 업정 때려버리면 다 쉬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소공이 썼다고 해야지. 그래서 잘못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묻느냐?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개공은 의무적 등록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소공은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OX, X, 자격 정지 사유예요. 구분 꼭 하세요. 그다음 이제 서류 관련 의무 위반은 전부 다 업정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57쪽에 서류가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럼 아직 서류 한 가지 공부 덜 했는데, 쌍방, 중개 완성됐을 때 쌍방 교부 서류 있죠? 세 가지로 나간다. 중개 완성되면요, 언제나 이 세 서류는 완세트로 나가요.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증확인증서 완세트로 나갑니다. 언제나 나가야 돼. 이 세 서류는. 그다음에 이제 일반 교부 서류는 당연히 중개계약서는 일반 교부 서류죠. 당연히.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서류 정리해 놨는데 3, 4, 5 기억했어요. 전속계약서 몇 년? 3년. 확인설명서도 3년. 거래계약서는 5년이다. 기억했고, 일반 계약서는 보관 의무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서식이 있느냐 없느냐. 거래계약서 무지하게 잘못다고 그랬어요.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다. 근데 나머지는 다 서식이 있어요.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일반 계약서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이냐 서명 또는 날인이냐. 두 개만 서명 및 날인이라고 그랬죠.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그래서 개공과 중개행위 한 소공이 서명 및 날인입니다. 이 두 서류는. 나머지는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인이다. 서명만 하거나 날인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위반 시 서류 관련 의무 위반은 전부 다 뭐다? 업정이에요. 다만 중개 완성 시에 계약서 설명서 교부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 교부 안 하면 업정이에요. 근데 보증서 있죠. 보증서는 100과예요. 보증서만. 그러니까 보증서 교부를 안 했다, 게시를 안 했다. 이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보증서만. 그럼 서류 감 잡혔어요? 서류 아주 잘 묻습니다. 꼭 감 잡고 있어야 돼요. 이게. 자, 그러면 33회 때 나왔던 문제가 실려 있거든요. 거래계약서 관련해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이에요. 개공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의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된다. 표준서식이 일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고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표준서식 그러니까 사용할 의무도 없고요. 나아가 지금 개공인데 시도리사가 자격 취소라고 나와 있죠. 아니 무슨 표준서식 안 썼다고 자격을 취소해버려? 이게 너무한 거 아니요? 그러니까 등록관청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맞죠? 작성하지 않으면 표준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없고, 작성하지 않았을 때는 이때는 등록관청은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자, 2번 갑니다. 중사물 확인설명서 규율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되는 사항이다. 맞네요? 그럼 2번 정답. 확인설명서 규율자 들어가느냐? 아주 잘 묻는다 그랬죠. 3번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시도의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해야 된다. 틀렸죠? 이게 이중계약서를 쓰게 되면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임취사는 모두가 법정사유니까. 그래서 시도의사는 업무를 정지해야 된다. 틀렸어요. 업무정지가 나왔는데 시도의사가 떴다. 그 집은 틀렸죠. 무조건. 등록관청이죠. 자, 다음 4번입니다. 중개행위한 소공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소속공사가 거래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해야 되며, 맞습니까? 중개행위했으니까 소공은 서명 및 날인해야 되죠. 근데 거래계약 개업공사는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없다. OX, X. 개공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입니다. 거래계약서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연장센터죠. 여기에 보관된 경우 3년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된다. 틀렸죠? 이때는 보존 의무 자체가 없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거래계약서는 쉽게 풀어요, 우리가. 이제 넘어갑니다. 손해배상 및 보증 설정. 자, 그럼 손해배상 및 보증 설정은 이제 매회 출제하신다 보여. 그러니까 33회 때는 쉬는 이유가 왜 그랬냐면 32회 때 손해배상과 보증 설정을 3문제를 내버렸어요. 원래 한 문제 비중이거든요. 그런 바람에 한 템포 쉬었어요. 그래갖고 33회 한 번 쉬고 작년에 물론 출제가 됐죠. 자, 그럼 손해배상과 보증 설정인데 우리 법 30조에 근거하고 있고요. 30조 제1항이 그 색깔 칠해진 부분에 실려 있는 거예요. 30조 제1항, 제2항. 30조 제1항이 어떻게 되냐면 개업공사는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할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건 과실 책임을 규정한 거고 고의 과실 책임이니까. 그 2번이 바로 30조 제2항이에요. 개업공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 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했다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게 사무소 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이건 무과실 책임입니다. 고의과실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성립 요건이 언급이 됐거든요, 지금. 그러면 먼저 대전제는 중개 행위를 하다가 손해피해야 돼요. 중개 행위 하다가. 그리고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의 과실한 책임. 30조 제1항은 개공의 과실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무소 제공이라는 손해배상 책임. 이것은 개공의 고의 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 30조 2항이죠. 이거는 그래서 무과실 책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소 제공이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개공 A의 중개사무소인데 이 A의 중개사무소에서 갑과 을 간의 거래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 거래를 A가 소개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와서 소개했던 거예요. 그랬다가 당사자인 갑과 을이 손해보면 너 무조건적인 책임을 져라 이거든. 갑과 을은 이 중개사무소에서 거래했다는 타이틀을 믿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무등록업자로 생각하고 이 규정을 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지금 현재는 이 다른 사람을 무등록업자뿐만 아니고 인근 개공 다 포함해요. 어떤 식으로든 사무소 제공했다가 이것도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야 돼요. 사무소 제공했다가 이들의 손해보면 무조건적인 책임을 져라 이 얘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 당사에게 재산상 손해는 발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상 손해는 확정적으로 발생이 돼야 된다. 손해가. 그럼 이거예요. 만약에 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는데 여기에 주택에 대해서 가압류가 된 사실이 있어요.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 손해는 확정적으로 발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손해가 발생될 사태에 이르는 경우는 아직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압류가 나한죽에 본압류로 바뀌어서 경매로 넘어가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을 때 비로소 손해가 발생한 거다. 손해는 확정적으로 발생이 돼야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인과관계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럼 인과관계라는 것은 이게 인이 원인이라는 거죠. 과는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인정돼야 된다. 즉 개공의 고의과실이 있고요. 손해가 발생이 되는 데 대하여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상당 인과관계설을 취하는 게 통설과 판례입니다. 그럼 상당 인과관계설이 뭐냐면 통상적으로 이런 원인에 통상적으로 이 정도의 결과가 발생되더라 라는 관계가 있으면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형법에서도 지금 현재 상당 인과관계설이 통설과 판례로 되어 있는데 형법의 예를 잠깐 듭니다. 아주 미운 놈이 있어가지고 저놈을 치기버렸다 그랬고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뺨을 딱 때린 거야. 근데 이 자가 진짜 사망해 버렸어요. 뺨 맞은 자가. 그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게요, 없게요? 에? 없다. 왜 없어? 없어요. 에? 뺨 맞고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오진 않으니까. 이게 인과관계예요. 그자의 특이 체질을 사망한 거예요. 상당성이 없지. 그러니까 결국은 상당성이란 말은 통상조 이런 원인에 통상조로 이런 결과가 발생되더라. 그러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뒤에서 벽돌로 가격을 한 거야. 그럼 이건 사망이 일어났다. 살인죄로 처벌할 수도 있죠. 이거는. 그래서 어쨌든 그게 바로 상당 인과관계설이다. 그 정도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뺨 맞고 죽은 사례가 있게요, 없게요?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그 정도는 이제 폭행치사 정도로만 처벌되지 살인죄로 처벌할 수는 없어요. 이게 한동안 뉴스에서 그저 미필적 고의란 말이 있었죠. 미필적 고의란 말. 안 들어봤어요? 우리 형법 공부할 때 하여튼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듣긴 했는데 어쨌든 사건 사고들. 자, 좋습니다. 어쨌든 그럼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 여기까지 해두시고 대전제는 중개행을 하다가 손해피해야 돼요. 그럼 중개행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거는요 우리 판례가 대단히 넓게 해석합니다.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업무 관련성이 있잖아요. 그럼 이건 중개행에다 입힌 경우로 보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판례가 지금 중개행의 범위를 이제 잠시 후에 판례 소개할 건데 굉장히 넓게 해석하는데 경매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해주다가 손해핀 거예요. 그럼 이것도 중개행에 하다 입힌 경우로 봤죠. 이것도. 그 다음에 최근의 판례는 계약의 이행에 관여하다가 손해폈어요. 그러니까 중도금 잔금 지급에 관여하다가 손해핀 거예요. 그럼 이것도 중개행에 하다 입힌 경우로 봤습니다. 이게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최근의 판례는 관리 대행을 해주다가 손해폈다. 이것도 중개행에 하다 입힌 경우로 봤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용어의 정의에서 중개행위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이었지 않습니까? 기억나요? 그러면 소개하는 행위가 아니면은 이거 중개행위 아니라고 했어요. 용어의 정의에서는. 그러면 경매행위, 이행행위, 관리대행 모두 소개행위 아니죠. 근데 우리 판례는 이 과정에서 손해 입힌 경우도 중개행위하다 입힌 경우로 봤어요.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보다는 훨씬 넓게 해석하고 있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용어의 정의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업무 관련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모두 중개행위하다 입힌 경우로 봤어요. 그래갖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 이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효과입니다. 효과로 내려가는데 먼저 우리 법은 계속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 공인사법에 의해선 재산상 손해 하나 배상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반대말이 뭐겠어요? 당연히 정신적 손해죠. 그럼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우리는 실무에서 뭐라 불러요 이거? 이게 위자료지. 그럼 정신적 손해배상금은 우리 법에 따른 책임이 없어요. 공사법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민법이 우리 중개 분야에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그럼 민법에 따라서는 책임져야 되네요? 우리 법에 의해서는 책임이 없지만 정신적 손해배상금은 민법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재산상 손해는 우리 법에 의해서, 정신적 손해는 민법에 의해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당사자가 입은 전 손해를 배상하게 돼요. 근데 보증기관은 우리 법만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배상 책임만 있을 뿐입니다. 보증기관은.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증명을 누가 해야 되느냐. 개공한테 고의과실이 있고 손해가 발생이 됐고 인과관계에 있다. 이 증명을 누가 해야 되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가 해야 되지, 당연히. 피해자가 증명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시효 있거든요. 시효는 우리 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멸시효인데 언제까지 청구해야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는 3년 내에 청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불법행위 시점, 중개행위 시점부터는 10년 내에 청구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끝나버리면 더 이상 청구 불가다. 그래서 여기서 재산상 손해한다는 거, 이 점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이게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이제 손해배상에 대한 주요 줄거리거든요. 이건데 여기 관련된 판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1번 판례. 잘 묻습니다, 이거.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개업공사에 한정되므로 개업공사나 그 보조원이 아닌 자에게는 공사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알아보시겠어요? 우리 법 30조의 손해배상 규정을 직접 두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민법이 보충조로 적용되니까 당사자에게 손해 입히면 개공은 민법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게 맞겠죠. 근데 우리 법에 직접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럼 우리 법이 갖고 있는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은 개공이나 그 업무를 보조하는 보조원에 대해서만 적용되지 제3자한테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개행위 하다가 손해 입히게 되면 우리 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법이 바로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보조원이라고 지금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 보조원은 넓은 의미로 중개보조원뿐만 아니라 수공사도 포함되는 걸로 이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모두 포함시키는 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공이나 그 보조원에 한해서만 적용되지 제3자한테 적용이 없다. 그 점 기억하시고 다음. 2번 판례가 손해배상 규정에서 중개행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중개행위의 범위를 대단히 넓게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 1번 판례가 그거예요. 손해배상 규정에서의 중개행위는 용어의 정의상 중개에 속하는 것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좁게 해석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중개법인이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을 한 행위도 중개행위를 하다가 제한상 손해를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적절하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경매행위 하다 손해 입힌 경우고 59쪽에 동그라미 2번이죠. 동그라미 2번은 그게 그 기업번은 매매 대금을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편지했다. 이것도 중개행위하다 입힌 경우로 봤고, 다음에 니은은 잔금 지급하다가 일부를 횡령했어요. 이것도 중개행위하다 입힌 경우로 봤고요. 이게. 다음 디귿은 계약 체계로 이행에 관여한 거예요. 보증금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 확정일자 취득 등 같은 거래 당사 계약상 의무 실현에 관여했다가 손해입힌 경우도 중개행위 하다가 입힌 경우로 봤고, 리을 판례가 그거예요. 관리대행하다가 손해입힌 거다. 그래서 중개법인의 대표이사가 다세주택의 소유자로부터 건물 관리 및 월세 임대차 계약에 체결되는 업무를 위임받았을 뿐 전세 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대리인이라고 기망하여 임차인과 채권적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행위는 이를 모두 중개행위를 입힌 경우로 봐야 한다. 다 수긍이 가죠. 그래서 거기까지인데 그 마지막 리을 판례 있죠. 리을 판례는 지금도 ING에 이거 실무에서 이런 사기가 가끔 터지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 월세 이 원룸이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 있죠. 이런 경우들은 임차인들이 들락이 심하기 때문에 주인분들이 계약할 때 거의 안 나오지. 거의 중개사무소 위임장 던져놔요. 그러면 이 개공이 지금 다세대 주택이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 한 몇 년 전이었죠? 3년 전인가 났던 사건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오피스텔이었나? 이거 월세 위임을 받은 거지. 근데 개공이 이걸 전세로 놓는 거지. 전세로. 그럼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전세 물건 나오면요 금방금방 소진돼요. 그래갖고 우리 거기 들어가시는 분은 전세자금 대출 있잖아요. 이게 워낙 싸지 않습니까? 이율이 쌌잖아요.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보다 훨씬 싸다 이거지. 월세를 내는 것보다. 그러니까 전세로 이자가 돌리는 거예요. 개공이.
주인분 안 나오니까 내가 위임 받았다 하고 이제 전세로 놓는 겁니다. 그래갖고 전세금을 차곡차곡 모으는 거지 지금. 그죠? 그리고 월세는 주인분한테 한 석 달을 넣어주는 거야. 자기가. 그럼 주인분은 아무것도 몰라. 이게. 그래가지고 전세금 쫙 모아가지고 필리핀 도망갔잖아요. 그게 50억인가 60억 정도 됐었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요. 그럼 사기범은 지금 현재 해외로 도주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공동 중개한 계공들 있겠지. 죽었지. 맞죠? 같이 도망갔으면 몰라도.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 전세 물건,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 중개할 때는 반드시 체크합니다. 주인분한테 확인해야 돼요. 이게 월세인지 전세인지 확실히 체크하고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점 일단 주의를 해주시고. 자, 그래서 그 리을 판례. 그러니까 관리 대행하다가 손이 핀 거예요. 중개행하다가 핀 거로 본 거죠, 이거.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판례 있지 않습니까? 전세 사기 대출 사건이에요. 이 전세 사기 대출 사건 이것도 소개하면 개공 A의 중개사무소였죠. 그래가지고 갑과 을이 이 사무소를 찾아온 거야. 그래갖고 이게 전세 연장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장 계약서를 써달라는 거지. 이게 실무적으로 있잖아요. 그 자신이 소개한 사람들이 아니면 연장 계약서 안 써줍니다. 안 써주는 게 일반적인 예요. 근데 개공 A는 탱탱 놀고 있는데 갑과 을이 와갖고 연장 계약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보수 많이 주겠대. 그리고 이 연장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가지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개공이 정상적으로 도장을 찍어요. 원래 연장 계약서만 쓸 때는요, 개공이 도장 안 찍거든. 안 찍고 그냥 대서류 정도만 받아요. 그래가지고 대출 받는다 하니까 개공이 정상적으로 계약서 도장 찍고 설명서 다 작성 교부가 됩니다. 이게 그래갖고 교부가 됐어요. 3일 정도 뒤에 은행에서 전화 왔어요. 당신이 중개한 거 맞냐? 맞다겠지. 대출이 실행됐겠죠? 3개월 뒤에 또 연락이 온 거야, 은행에서. 을이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아시는 바가 있느냐? 연락해 보니까 이 번호는 없는 전화번호입니다. 이제 사기임이 밝혀졌지. 그래가지고 대출해준 은행에서 이 개공 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겁니다. 네가 중개하는 이거 계약서 써주는 말은 우리가 대출이 실행됐고 따라서 그에 따른 배상 책임을 져라 하고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자, 우리 판례 뭐라고 그랬는지 볼까요? 자, 3번 판례에 지금 개업공사는 중개를 하지 아니하였어도 함부로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 함부로 써주면 안 되죠. 개업공사가 자신의 중개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계약서와 중산물 확인설명서 등을 작성 교부해 줌으로써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을 대여한 대부업자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본 경우 금전 차연 등을 인식한 개공에게는 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그랬어요. 알아보시겠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게 사실관계를 이게 살펴보면요. 사기 냄새가 났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랬다 그랬죠. 이 갑과 을은 다른 중개사무소를 이미 들렀어. 들러갖고 써달라 한 거야. 근데 다른 중개사무소는 찝찝하니까 안 써준 거예요. 그냥 법무사 가서 쓰세요. 이거. 그래가지고 은행도 대출을 함에 있어. 전세한 대출 같은 거 할 때 개공 도장 있는 걸 원해요. 이렇게 사고가 터지면 개공한테 책임 물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선호합니다. 대출은행도. 그래가지고 어쨌든 찝찝하니까 안 써준 거야. 근데 개공은 탱탱 놀고 있는데 써달라는 거야. 이게 웬 떡이냐고 덥석 문 거지. 그래갖고 카운터를 심하게 맞은 겁니다. 이게. 그럼 만약에 대출 금액이 2억이었다. 그럼 개공이 2억을 전액을 다 책임지느냐? 아닙니다. 개공한테 한 보통 70% 내지 80% 과실을 인정해요. 그럼 나머지 20, 30% 과실은 대출은행이 있죠? 여기가 책임을 지는. 그러니까 사기 사건 터지면요. 개공이 전적으로 다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피해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요. 그러니까 대출해준 너도 확인할 책임이 있다. 그래갖고 20, 30% 과실을 인정합니다. 이게. 그럼 개공은 어쨌든 7, 80% 과실을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1억 6천, 뭐 1억 4천, 아니면 1억 6천 이 정도 책임을 이제 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전세 사기 대출 사건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계속 자행되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 와갖고 써달라고 하면 웬만하면 피하세요. 그러니까 개공이 여기서 한마디만 했으면 사기를 피했지. 그 한마디가 뭐예요? 어? 갑한테 그럼 권리증 한번 보자. 내가 써드릴 테니까. 그랬으면 사기를 면했지. 그죠?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잖아요. 이게 사기대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그 다음 이제 4번 판례 과실상계. 이건 한 번도 안 물어본 판례인데 일개 이해만 해두시는데, 과실상계란 말 있죠. 이 상계란 말 혹시 들어봤나요? 상계란 말은 퉁 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그럼 그걸 참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례를 들면요, 지금 사기 금액이 2억이었잖아요. 2억이었는데 개공이 2억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거 아니죠.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만큼을 감액해 주는 거지. 이게 과실상계예요. 이게. 자, 그래서 과실상계 허용되는데, 그거 1번 판례는 밑줄 친 부분만 보면 중개 의뢰인에게도 손해발생 및 손해의 확대 원인이 있었다. 그럼 그걸 갖다가 그걸 참작하는 거예요. 이게 과실상계고, 2번 판례는 뭐였냐면 중개보존이 업무상의로 거래당사인 피해자에게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하더라도 고의로 불법행위 저질렀다고 그랬어요. 그 중개보존을 고용했을 뿐 이러한 불법행위 가담하지 않은 개공에는 책임을 묻고 있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 법리에 쫓아 손해배상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해야 된다. 이게 뭔 얘기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개보조원께서 중개의뢰인에게 사기를 친 거예요. 이거는 사기쳤다는 것은 고의란 얘기죠. 고의사고예요. 그러면 피해자에게 예를 들어서 2억의 손해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요,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는 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라는 과실상계 주장을 못해요. 이건 형평의 원칙이나 심의칙상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행위자는요, 사기로 피해를 입혔다면, 고의로 일으켰다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 하도록 그 과실을 참작해달라. 과실상계 주장 못합니다. 근데 이자를 고용한 개공 있죠. 이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개공은 고의로 사기를 쳤지만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 결론. 개공한테는 과실상계가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그냥 그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인정된다. 그렇게만 기억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5번 판결은, 이건 고법 판결이니까 참고만 하시는데, 확인 설명은 제대로 했거든요. 근데 설명서를 작성 교부 안 해버린 거야. 그러면 설명서 교부 안 해버리면 이게 설명만 했는지 입증상에 곤란점이 있죠. 근데 증인 등을 세워서 입증을 해버린 거야, 개공이. 이거를. 그러면 설명을 제대로 했다면 설명서 작성 교부 안 했다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제 설명서 교부를 안 했으니까 그에 따른 제재는 감수해야지. 설명서 미교부 제재가 어떻게 돼요? 없죠. 그죠? 그래도 설명을 제대로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공제의 성질을 미리 짚고 갑니다. 그러면 그 공제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공제, 공탁을 하게 되는데, 이 공제라는 것은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공제라는 것은 보증보험적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 보시면 공제의 성질, 공제계약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으로서의 본질을 갖고 있으므로 적어도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돼 있지 않아야 한다는 우연성과 선의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랬어요. 이게 뭔 얘기냐? 있잖아요. 보험은 대전제가 우연한 사고에 기인해야 돼. 우연한 사고에.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을 생각해 보시면 일부러 사고 냈어. 일부러 사고 내면은 이거 물어줘요, 안 물어줘요? 안 물어주지. 과실사고만 물어줍니다. 보험의 대전제. 그러한 우연성이 있어야 되고 선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요건을 필요로 해요. 근데 이 사건이 뭐였냐면 개공이 사기의 고의를 갖고 있었어요. 이건 고의사고죠 지금. 그럼 사기의 고의를 갖고서 공제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후일 진짜로 사기를 친 거예요. 사기가 발생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기 피해자가 공제금 지급 청구를 했죠. 협회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공제 가입할 당시에 사기 고의가 있었으니까 이 공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무효라고. 이 점에 대해 지금 뭐라고 판단했냐? 자, 후단 부분이에요. 따라서 개업공사가 장래 공제 사고를 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공제 계약을 체결하고 사기 고의가 있었다는 얘기죠. 나아가 실제로 고의로 공제 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제 계약 당시에 공제 사고의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정돼 있다고 단정하여 우연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거나 공제 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알아보시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제가 보증보험적 성격이 있는 거예요. 보험계약의 성질이고, 그러니까 보증보험과 공제는 성격이 같아요. 그러니까 우연한 사고에 기인해야 된다. 그래야 공제계약이 일단 유효하다.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거기까지. 자, 그럼 이런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보증을 설정한다는 거죠. 그럼 보증 설정은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